법무부 평안의 윤정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송치강력검사로서 근무할 때 수사 기소한 보성어부 연쇄 살인사건 3편입니다. 1편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C녀의 그 신용카드 그리고 D녀의 머리카락이 피의자의 어선에서 발견된 그 2차 범행과 달리 1차 범행과 관련해서는 A남이나 B녀가 피의자 어선에 탑승했다라는 증거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주임검사인 저한테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1차 범행과 관련해서 A남과 B녀가 피의자 어선에 탑승했다라는 그런 증거 하나라도 잡기 위해서 간절하게 매달린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에서의 수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선 물론 이제 피의자 신문을 했죠. 제 기억으로는 한 16번 정도 신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압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모든 신문 과정은 이제 영상 녹화를 했고, 가능하면 그 변호인이 모든 신문에 이제 입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피의자를 봤을 때 기억나는 느낌은 이 사람 참 작다, 그런데 탄탄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피의자의 키가 165cm 정도 됐고, 제가 수사를 위해서 피의자 양해를 얻고 피의자의 윗옷을 좀 벗겨봤습니다. 보니까 이게 수십 년간 어부 생활을 해서 그런지 온몸이 자연스럽게 발달한 탄탄한 근육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1차 범행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부두에 이제 배를 정박하고 있는데 A남과 B녀가 와서 배에 태워달라고 했다. 그래서 A남과 B녀를 배에 태워서 바다로 가고 있는데 A남과 B녀가 쭈꾸미 좀 잡아서 달라고 해서 쭈꾸미를 잡아서 주니까 A남과 B녀가 아주 좋아하면서 맛있게 먹었다. 근데 이제 바다 한가운데로 가니까 갑자기 B녀를 좀 만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A남을 몰래 물에 빠뜨려 버렸다. 그러니까 A남이 이제 허우적거리면서 배에 올라타려고 해서 사과처럼 몇 번 찌르니까 물속에 가라앉아 버렸다. 그리고 B녀 몸을 만지려고 하니까 극렬하게 반항을 해서 B녀 역시 물에 빠뜨려 버리니까 B녀가 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2차 범행에 관해서 피의자는 역시 부두에 이제 배를 정박하고 있는데 C녀하고 D녀가 접근을 해서 배에 태워달라고 했다. 그래서 C녀, D녀를 배에 태워서 바다로 가다 보니까 C녀, D녀가 역시 쭈꾸미를 먹고 싶다고 그래서 쭈꾸미를 잡아서 C녀, D녀에게 주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맛있게 먹었다. 근데 바다 한가운데로 가니까 또다시 C녀, D녀를 좀 만지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C녀, D녀를 이렇게 만지려고 하는 과정에 세 명이서 이렇게 뒤섞여서 실갱이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세 명 다 물에 빠져버렸다. 피의자가 먼저 배에 오르니까 C녀가 배에 오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사과대로 C녀 몸을 몇 번 찌르니까 C녀가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D녀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피해자들 사체 궁금해보니까 피해자들 위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쭈꾸미가 발견이 안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피의자는 아니야, 쭈꾸미 확실히 잡아줬는데 확실히 먹었어, 너무 좋아했어, 이렇게 끝까지 우겼습니다. 피해자는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진술 자체는 아주 처참하고 아주 심각하고 4명의 젊은 영혼들이 그 생명을 잃는 아주 극한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제가 피의자에게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죄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얼굴은 무표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독 쭈꾸미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힘들어서 피해자들을 위해서 쭈꾸미를 잡아줬고 피해자들이 그렇게 힘들어서 잡은 쭈꾸미를 먹으면서 너무 좋아했다. 그 부분을 특히 강조를 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였지만
피해자들이 피의자의 어선에 탑승한 사실,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물에 빠진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사망한 사실, 그리고 A남 C녀가 배에 오르려고 하는 것을 삿갓대로 여러 번 찔려 살해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자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이렇게 자백을 하는데 뭐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왜 중요하냐면, 수사 당시에 피의자가 자백을 했다 하더라도 기소 후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할 수가 있고, 그 결과 객관적인 증거 부족 때문에 무죄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를 하게 되면 피의자는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 즉 검사의 무기를 열람 등사에서 샅샅이 보고 검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백을 해서 형량을 낮추는 방법, 두 번째는 형이 높아질 우려는 있지만 공사실을 다투어서 무죄의 가능성을 엿보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고인 변호인 입장에서는 검사의 증거, 즉 무기를 보고 이 정도면 부인을 해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경 피해자 신문 조서가 피고인이 부동의를 해버리면 휴지 조각이 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명이 그 살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자백을 하면 무기징역이 될까요? 아닙니다. 자백을 하더라도 사형이 선고될 겁니다. 그러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백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자백을 안 할 겁니다. 미죄와 본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기소 후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 즉 무기를 면밀히 살펴보니까 야, 이거 부인하면 무죄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판단이 되면 당연히 부인을 하겠죠. 그럼 부인을 해버리면 특히 1차 범행, 이거는 무죄의 가능성이 아주 큰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경 피해자 신문 조서가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데요. 1차 범행에 대해서는 증거가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피해자들이 피의자의 어선에 탑승했다는 증거도 없는 겁니다. 참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2차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C의 그 신용카드, 그리고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이 피의자의 어선에서 발견됐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부인을 하더라도 2차 범행에 대해서는 유죄 선고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차 범행에 대해서만 유죄 선고가 되더라도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죠. 그러면 1차 범행은 무죄가 선고가 된다면 A남 B녀의 원호는 누가 달래줍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2차 범행이 유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1차 범행이 무죄가 선고되면 이 젊은 이 불쌍한 영혼들을 누가 달래주냐 말이에요. 영혼들이 그 한을 누가 달래주겠는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1차 범행의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들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 흉기들에 대한 상처 대조 분석을 했습니다. 저번 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남 C녀의 몸에 난 상처가 삿갓대에 의해서 난 상처가 아니다라는 국가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저는 피의자 어선에서 발견된 모든 흉기들을 국가수에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서 그 중에 A남 그리고 C녀의 상처에 부합하는 흉기가 무엇인지를 감정유통해서 알려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피의자 어선에서 발견된 흉기 어느 것도 A남 C녀의 상처에 부합되는 것은 없다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흉기에 대해서 유전자 분석을 했습니다. 유영철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연쇄살인범 유영철. 유영철 사건에서 유영철의 그 집에서 도끼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끼 외면적으로는 유전자가 전혀 발견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시 주인
부인검사가 도끼 그 손잡이 부분을 짜게 가지고 대검에 분석 의뢰를 하니까 피해자들 여러 명의 DNA가 도끼 손잡이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서 피의자 그 어선에 있는 모든 흉기들을 국과수에 보내서 그걸 짜게 해서, 특히 사과대를 짜게 해서 그 속에 유전자가 있는지 를 분석 의뢰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또 실망스럽게도 그 속에 아무런 인간의 유전자가 없다라는 그 결과를 해부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류 분석을 했습니다. 전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A남의 바지에서 파란색 그 물감이 발견이 되었고, 피의자 어선의 배 밑바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파란색 페인트였습니다. 그래서 A남의 바지에서 발견된 그 물감의 성분과 피의자 어선 밑바닥의 그 페인트의 성분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감정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실망스럽게도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결과를 해부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피의자 어선 자체에 대해서 유전자 분석을 한번 해보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 혈연식 별 랜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비치면 그 인간의 혈흔에 대해서는 색이 달리 보이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검 유전자 분석팀 두 분 분석관에게 요청을 해서 두 분으로 하여금 보송으로 오시게 해서 야간에 어선 전체에 대해서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있는 그리고 같이 동행했던 경찰관 분들, 그리고 분석관 두 분, 이제 마음속으로 세포 한 개만 발견되라, 그런 간절한 기원 속에서 야간 늦게까지 감식을 했는데 결국은 인간의 DNA는 단 하나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119 녹음 내용을 분석을 다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B녀는 살해되기 직전에 119에 4번을 전화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연결이 돼서 내용이 녹음이 됐는데, 그 녹음 속에는 범인으로 보이는 자의 어따 무전하냐 이런 희미한 목소리, 그리고 범인 어선의 그 엔진 소리가 녹음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목소리를 다시 녹음해서 대검 그리고 국과수에 그 119에 나와 있는 범인의 목소리와의 그 성문 비교 감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식별 불가라는 해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부두에 정기적으로 정박하는 어선이 한 350여 대 가까이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그 350여 대 모든 어선의 그 엔진 소리를 녹음하라고 지휘를 해서 그 녹음 파일을 국과수하고 대검에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119에 녹음된 어선의 엔진 소리와 비교 감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실망스럽게도 다시 식별 불가라는 해부를 받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어떤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언론에 모 대학 소리공학 연구소인가 그쪽에서 성문 분석이나 소리 분석을 잘한다, 그런 기사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장이 저에게 거기 한번 보내가지고 분석 한번 시켜보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피의자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 그리고 이 사건 부두에 정박된 350여 대 배 엔진 소리 녹음 파일, 그리고 119 녹음 파일을 모 대학 소리공학연구소에 보내서 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19에 녹음된 범인의 목소리의 성문이 피의자의 목소리 성문과 일치한다는 그런 결과, 그리고 119에 녹음된 범인 어선의 엔진 소리와 이 사건 부두에 정박된 350여 대의 엔진 소리 중 유일하게 피의자의 어선의 엔진 소리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부장하고 저는 되게 기뻤던 것이죠. B녀가 살해되기 직전에 119에 전화를 했고, 그 전화한 것이 녹음이 됐는데 그 녹음 속에는 범인의 목소리, 그리고 범인 어선의 엔진 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었는데, 그 범인의 목소리하고 피의자의 목소리가 성문이 일치한다. 그리고 119에 녹음된 범인 어선의 엔진 소리하고 피의자 어선의 엔진 소리가 일치한다. 이거는 1차 범행의 거의 직접적인 증거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한다는 국과수 그리고 대검이 분석을 못했는데
도대체 사설 소리공학연구소가 어떻게 이것을 분석해냈는가 하는 그런 신빙성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대검과 국가수는 어쨌든 공적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사설 소리공학연구소는 설사 검찰청에서 그 분석을 의뢰했다 하더라도 분석 결과는 어쨌든 사설 소리공학연구소가 회신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빙성의 이슈가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피해자가 2명이 살해된 사건의 유일한 객관적인 증거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하고 부장은 한순간 기뻤다가도 절망감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B녀의 디지털 카메라가 발견이 된 겁니다. 저번 편에 제가 검찰의 구속기간이 20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20일이라는 구속기간이 그냥 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고 1차로 10일의 구속기간이 부여가 됩니다. 구속기간이 다 돼갈 때쯤 검사가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하고 법원이 허가를 하면 10일 더 구속기간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1차 구속기간이 이렇게 절망 속에서 흘러가고 이제 시간이 또 무심히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이번 건 범행이 발생하고 제가 주임검사로 지정이 되고 나서 B녀의 아버님께서 가끔씩 저에게 전화해서 수사 상황을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저 입장으로서는 이 B녀의 아버님이 이게 전화하면 참 가슴이 아픈 거죠. 제가 수사기를 보면서 B녀가 얼마나 처참하게 살해당했는지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B녀의 아버지께서 전화하셔가지고 증거가 발견이 되었느냐 물어보시면 제가 참 가슴이 아리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2차 구속기간 만료가 2007년 10월 24일이거든요. 이때는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됩니다. 기소 안 하면 피의자 풀어줘야 돼요. 이건 대형 사고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D-Day가 2007년 10월 24일인데 D-Day로부터 한 일주일 전인가 B녀의 아버님께서 저에게 다시 전화를 하셔서 대뜸 B녀의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B녀는 어디를 가든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다녔다. 이 당시에는 광주에서 보성으로 여행을 갔으니까 당연히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갔을 것이다. 그런데 집에는 B녀의 디지털 카메라가 없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 기록 어디에도 B녀의 디지털 카메라에 관한 기록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디지털 카메라 없는데요 여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님께서 다시 B녀 디지털 카메라 꼭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보성서 수사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B녀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보성서 수사과장님도 자기도 들은 적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사과장님께 B녀 아버님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B녀는 어딜 가든지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보석만이 좁지 않느냐, 인근 어부들한테 광고를 해달라, 조개 잡거나 이렇게 고기 잡는 과정에서 혹시 B녀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 즉시 신고해달라, 이렇게 광고를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기대는 안 했죠.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또 얼마나 깊습니까? 어떻게 이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근데 사실 속으로는 거의 기대도 안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성서 수사과장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성서 수사과장님께서 급히 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인근 어부가 조개 잡다가 B녀 디지털 카메라로 보이는 디카를 발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발견된 디카하고 B녀의 디카가 같은지 급히 확인을 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바로 발견된 디지털 카메라하고 B녀의 디지털 카메라가 동일하다라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부장하고 저하고 저희 부 검사들하고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호남에 국가수 분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서울에는 국가수 본사무소가 있고요. 국가수 분사무소에 적을 보내면 빠르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국가수 본사무소에 분석을 보내면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아무래도 국가수 본사무소에 더 실력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난상 논의를 하다가 결국은 국가수 본사무소에 그 디지털 카메라 분석을 의뢰하기로 결정을 하고 제가 보성서 그 수사과장님께 국가수 본사무소에 급히 디카 분석
의뢰를 하라고 지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수 본사무소 분석 담당관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1차 사건이 2007년 8월 31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디카가 발견된 게 2007년 10월 중순이었으니까 거의 50일 가까이 디카가 짠 바닷물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국가수 분석관 이야기로는 디카가 50일 가까이 깊은 바닷물 속에 있으면 복원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설사 복원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20일 가까이 걸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구속기간 만료인 2007년 10월 24일까지는 절대로 디카가 복원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참 깝깝한 상황이었죠. 그래도 여하튼 저는 그 분석가님한테 어쨌든 사안이 극히 중요하고 또 긴급한 사안이니까 신속 정확하게 분석을 해달라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가수 이 분석관께서 혹시나 도움이 될까봐 이 디카 본사 있지 않습니까? 본사에 직접 연락해가지고 본사 전문가 여러 명을 또 국가수에 불러가지고 같이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드디어 검찰 2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2007년 10월 24일이 됐습니다. B녀의 디카 분석이 구속기간 만료일 훨씬 지난 후에 가능하다는 그런 상황에서 1차 범행의 그 객관적인 증거가 사설 소리공학연구소가 분석한 1구 분석 자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부장은 난상토론을 벌였죠.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1차 범행과 2차 범행을 기록을 분리를 해서 2차 범행에 대해서 먼저 기소를 하고 1차 범행은 디카 그 분석이 완료된 이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자. 이런 안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아니 1, 2차 범행 오늘 다 기소하자 이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리 기소하는 안은 예를 들어서 디카가 복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죠. 그러면 1차 범행에 대해서 기소를 안 할 것인가? 기소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1차 범행을 자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약 하나마 사설 감증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카가 혹시나 복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1차 범행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장하고 저는 객관적인 증거 차치하고 1, 2차 범행 모두 그날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청장께 보고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구속기간 만료일이니까 바쁘죠. 기록도 이제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 공소 사실도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 청장에 대한 보고 자료도 마련을 해야 되고 이렇게 바쁩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장하고 저하고 부검사들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가수 분석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디카가 복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이 있느냐, 어떤 사진이 있냐 그러니까 일단 피해자들의 사진이 담겨 있고 피의자의 어선 그리고 피의자의 사진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진들을 빨리 보내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 빨리 마치고 저희 그 검찰청 전산시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당시 그 인터넷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사진이 저희들한테 오는데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겁니다. 이게 피가 바짝바짝 마르죠. 그래서 한 오후 3시경인가 사진이 도착을 했습니다. 사진을 열어보니까 우선 눈에 띈 거는 A남, B녀의 그 밝은 얼굴 사진이었습니다. 너무나 해맑게 웃고 있는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참 이 가슴이 참 이게 제가 미어지더라고요. 야, 이런 해맑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수한 영혼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살해를 당했구나. 사진이 한 30장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사진을 이제 천천히 보니까 이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의 어선이 등장합니다. 저 멀리서 부두로 이렇게 다가오는 피의자의 어선이 찍혀 있습니다. 이 이후에 부두에 다가온 피의자 어선의 사진, 그리고 피해자들이 피의자 어선에 탑승한 사진, 그리고 피의자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1차 범행의 아주 결정적인 객관적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장 그리고 청장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이 저희 그 검사실로
달려와가지고 그 사진을 보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부장도 물론 좋아했고 저는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A군 B녀의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처참하게 살해된 사진만 봤지 A군 B녀가 그렇게 환하게 그렇게 순수하게 너무나 해맑게 웃는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가슴에 꽉 찍혀가지고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그 사진을 증거로 추가를 해서 기록을 만들어서 그날 피의자에 대해서 성폭법 위반, 강간 살인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참고로 그 이 사건 피의자의 동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피의자 스스로도 추행을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피해자 C녀의 그 신용카드가 피의자 어선 바닥에 떨어져서 방치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피의자 계좌나 피의자 모든 재산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봐도 이 사건이 그 재산과 관련돼서 범해졌다라는 그런 증거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는 추행을 위한 그 성폭력 범죄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소 후에 재판 과정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제가 직관을 했습니다. 직관이라는 것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해서 공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판 때 검사는 피고인 변호인이 공사실을 자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사안이 극히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특히 피고인 변호인의 공사실 인부에 대해서 제가 긴장을 하면서 귀를 기울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행히 피고인 변호인은 공사실 대부분을 자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인의 이 자백 취지의 그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신문 방식에 있어서 소위 비본질사항 집중 심리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비본질사항에 대해서 신문을 집중을 하면 피의자가 비본질사항 신문에 집중하느라고 정작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백을 전제한 하에서 비본질사항 신문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강도 사건에서 본질적인 거는 과연 피의자가 피해자의 손을 묶었느냐, 그게 본질적인 거라고 한다면 검사가 이렇게 신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 손 뒤로 묶었지? 이렇게 신문을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자 생각은 손을 뒤로 묶는 것보다 손을 앞으로 묶는 것이 더 형량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럼 피해자는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손을 안 묶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검사님, 저 앞으로 묶었어요. 앞으로, 뒤로 아니고요, 앞으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비본질상 신문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 공판에 있어서도 저는 피고인 신문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쭈꾸미를 잡아 주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어선에 탑승시킨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려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물에 빠진 사실, A남과 C녀가 물에서 배에 오르려고 하자 삿갓대로 A남과 C녀를 수에 찔러서 다시 물에 빠뜨린 사실, 이런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백을 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쭈꾸미를 잡아서 주었고 피해자들이 아주 고마워하면서 너무 맛있게 먹었다,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사실 전체에 대해서 자백을 이끌어내고 피고인 측 변호인이 검찰 측 증거 모두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1심 재판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변론 종결 시에 녹음을 통해서 저는 피고인의 더러운 짐승 같은 그 성적 욕망 때문에 4명의 젊은 고귀한 그리고 순수한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이 사건 당시 그 처참함, 피해자들이 그 극한의 그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는 그 피고인의 태도 등을 지적하면서 피고인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을 하였습니다. 결국 1심은 공사실 전부를 인정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였고 1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였기 때문에 검찰은 뭐 항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만이 항소를 해서 그 광주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심 재판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광주 고등검찰청 부장검사가 재판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피고인이 공사실 많은 부분을 부인을 했고 특히 피고인의 변호인이 사형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사형이 위헌이다 라면서 위헌심판 재청 신청을 했고 광주 고등법원 재판부가 사형이 위헌인 거 동의한다 이렇게 하면서 위헌심판 재청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위헌심판 재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이 중지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피고인에 대한 2심 재판이 중지가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의 그 위헌 여부의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리게 됐습니다. 결국 한 1년 후인가 헌법재판소에서 5대4로 사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고 결국 2심 재판이 다시 열려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사형 선고가 되었고 결국 사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기소 후에 저는 이 사건을 곰곰이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불현듯 이 사건을 과연 누가 해결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인 제가 한 일이 한 개도 없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해결한 것은 그 피해자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그리고 극한의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면서 남겼던 그 흔적 특히 B녀의 그 원혼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차 구속기간 일주일 남겨놓고도 피해자들이 피의자 어선에 탑승했다라는 증거조차도 확보하지 못해서 이제 절망을 하고 있던 저에게 B녀의 아버님이 갑자기 전화하셔서 B녀의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묻고 제가 수사과장에게 전화해서 B녀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주변에 광고를 하고 다니라 라고 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수사과장이 저에게 전화해서 B녀의 디지털 카메라를 확보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국가수 분석관이 깊은 바다에 50일이나 잠겨 있었으니까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다. 복원이 되더라도 구속기간 내에는 힘들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구속기간 마지막 날 복원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증거로 제출을 하게 됐고 이런 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건을 해결한 것은 피해자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받으면서 남겼던 그 강력한 간절한 그 염원이 아니었던가 제발 자기들 사건 좀 해결해 달라는 그런 강렬한 염원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부산지검으로 이제 근무지를 옮기고 사석에서 부산지검 차장 검사께서 저에게 보선거부 그놈 왜 그랬대? 이렇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놈이 수십 년간 업으로서 물고기만 잡으면서 도덕성은 없어지고 야성만 발달하게 된 것 같다. 그러면서 옆에 인간들로부터 천대를 받으니까 피해자들을 인간이 아니고 자기 성적 도구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마치 그 자기 식욕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듯이 그렇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또 가끔 4명의 그 젊은 피해자들을 생각을 하면서 명복을 빕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